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진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CCTV에 나온 모습들이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선서 거부와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25 고합 1219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정인 생각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됐다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이 있을 시 구속까지 하겠다며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위반행위 있을 때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법정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따라와 방청석에 앉았는데 공판이 시작되자 이하상 변호사는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재차 경고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감치하라며 구금 장소에 위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는 재판장 명령에 따라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의 공판에서는 이 같은 행동들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 위기에 몰린 겁니다. 정인 신문 과정에서 윤석열이 증언한 것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 처음부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 피고인이 말씀하시는 건 거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딱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딩의 문제가 아니고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상민 정의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봐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봤고 그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구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장기 집권을 향한 권력욕 때문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한 과거로 돌아갈 뻔했다는 겁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아울러 12.3 내란이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게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이렇듯 조목조목 배척했습니다.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안 먹으면 안 되는 날이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국민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억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분노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 야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까지 그 불공정할 수가 있어의 표징지규현. 전혀 다르게 이런 판사만 있다면 대한민국에 억울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판사였는데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가 자행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거기다가 법정 구속까지 딱 결정을 해주니까 예. 그야말로 이진관 부장판사만 같아라.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지규현에게도 그대로 귀속되기를 좀 바라는 판결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백대현 판사 거하고 이번 이진관 거를 합치면은 이제 윤석열, 뭐 이상민, 박성재 다 네.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고 그 저 읽는 걸로만 들었을 때는 느낌상으로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왜? 이 헌재 결정문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의견도 그렇죠. 반영을 해서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의 의견을 받다 보니 어떤 뭐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뭐 야당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얼그럭얼그럭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명 그 재판부가 뭐 배석까지 포함해서 뭐 배등 재판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진관이 주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뭐 일관성 있고 굉장히 정합성 있게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딱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묻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기현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예. 그리고 전두환 내란 재판 판례 폐기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이다라는 어떤 이제 확정적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노상원 결정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고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입장에서 처음 맞아요. 등장을 예. 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자 이것이 내란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대해서 심지어 양형 기준과 관련된 걸 적용할 수도 없다. 방금 김남일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정확히 짚은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재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재판과 관련된 방점을 찍었죠. 예, 중요한 기준점을 지기현 만들었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똑바로 해. 윤석열 쪽에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사상자가 없다라는 점을 그쵸. 들면서 나는 전두환 저 선거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원천 봉쇄를 그렇죠. 시켜버린 게 한 방에. 예. 이 얘기가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친위 쿠데타가 명징하고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로 모여든 시민덕이다. 예. 그거 말하면서 울컥했어요. 화면 보시면 보시다가 그러니까 저 보는 우리도 울컥 뭉클. 아니 나도 예. 울컥해 지금.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날 그 밤을 생각하면 예. 진짜 그날 현장에서 저도 예.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진짜 21세기에 저는 사실 40살이 넘으면 더 이상 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제가 20살 시절에. 예. 근데 50이 넘어서 그 밤에 길바닥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선배들이 나와서 장 기자님 86학번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김포에서 지금 여기 왔는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여기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예. 그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이 어떤 그 염원, 그것을
평가받은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느낌. 기억해야 될 게 지기현뿐만 아니라 그 수원 3인방 정재욱 판사 예. 양반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할 때 법적 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저 결정문 보면 판결문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거 무슨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구속영장 기각한 어떤 그 결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기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됐는데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시오. 좀 요청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지금 제가 저희 제작진 통해 가지고 포털 등등의 여러 댓글들 반응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생중계를 보다가 선고하자마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나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 울다가 잠깐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니 민주주의 만세. 이진관 판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범에 대해서 절반 디스카운트했던 선고를 보다가 올려치기 23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판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직위원은 각성하라. 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행태를 비꼬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해온 행실을 보면 40여 년 동안 이리 미끌 저리 미끌거리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도 피해 다녔겠다. 이제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죄값을 더해서 그리고 국민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제대로 인식한 진정한 판사의 엄중한 판결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돈가스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돈가스를 먹고 돌아다닙니까? 어디서?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굉장히 특히 이제 한덕수 최성목 최고 공직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권한 없이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자체 구성에 개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한덕수에 대한 엄벌을 바랬었는데 하여튼 이번 판결이 굉장히 약간 좀 시원한 면이 있었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판결문 전문을 읽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만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재판장 이진관 판사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이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고요.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이렇게 쏠렸던 거 두 가지인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매우 중요했고요. 그런데 이건 2분 만에 판가름이 났습니다. 자, 유죄다라고 하고 선고가 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들 안도하고 그 이유는 들으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내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또 관심이 모아졌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량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었죠. 자, 내란과 관련돼서는요,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면서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동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데요. 아울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현노 변호사님은 이거 예상하셨나요? 예상은 저 사실 옛날에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구형보다 판사가 더 강하게, 더 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때 바람이었지 사실 15년 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23년 딱 했을 때 저는 전율이 쫙 올라오고, 그때 느낌은 옛날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때와 느낌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빌드업을 하시긴 했잖아요. 되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 아까 지금 우리 하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참 8년이나 더 중하게 나온 거, 정말 변호사 생활 처음 하면서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형사법정에서는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높은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드물죠.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 최대치의 구형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이기 때문에 사실 구형량을 뛰어넘는 선고는 매우 드물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특검의 구형량이 너무 적다. 특히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 15년형이라는 것은 당시 국무총리 2인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솜방망이 구형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평가를 했었고, 저는 사실 20년 선고를 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제 선고 예상량도 뛰어넘는 23년이라는 거는 아마 이거는 거의 예측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거기다 법정 구속도 당연히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 쟁점은 사실 그 형법의 체계를 보면 소란, 소요, 폭동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소란은 이제 경범죄, 소요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이제 소요죄가 있고, 폭동의 단계까지 가야 이제 내란으로 가는 건데,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폭동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부정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다. 이거는 늘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했던 뭐 계몽령이다,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이상한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걸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해줬고요.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특검이 처음에 공소장을 제출할 때 내란 방조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이 방조 개념은 우리가 형법 총칙에 나오는 개념인데, 내란죄에는 이 집단적 공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필요적 공범에 따라 가지고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수행자, 부하 수행 이렇게 형량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범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특검의 공소장은 잘못됐고 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바로잡은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라고 이제 논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됐던 거는, 일단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서 이제는 무슨 내란 몰이니,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2.3 비상계엄 그 잘못이다, 잘못이고, 그리고 불법이고 불법이라고 하자, 그리고 심지어 위헌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게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전두환 노태우가 윤석열보다 더 심하지 않아? 거기 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그러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고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면 이건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리고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 이건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의 덕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 참가했던 군인들, 그리고 국민, 국회의원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덕이지. 일부 군인, 경찰 공무원까지 언급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감경 그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죠. 아마 실제로 보신 분들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동화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까 싶은데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 계엄이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안경을 이렇게 만지면서 저것이 울컥한 것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렇고요. 기자들 중에서 뭐 펑펑 운 사람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이 판결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우리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행위가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보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저항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단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스스로 멈춘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가서 적극적 저항으로 이걸 막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시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시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국회를 에워쌌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고, 또 당시 군에서도 헬기 진입을 끝까지 지연시키려고 했던 어떤 군인들, 또 다리를 건너지 않았던 그 군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막아냈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법원도 조의대 체제 하에서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골목마다 자기 역할을 골목대장처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 내란을 막고 정리해가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용기와 소신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 입장에서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 과정에서의 어떤 회환이나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좀 어제 녹아났던 장면 아닌가. 저는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국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준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현재의 사실을 또 평가해 준 거에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뭐가 감동적이었냐면 피고인 국무총리가 12.3 내란을 진실로 밝히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회 안위를 위해서 비상계엄 문건을 은닉하고 그 다음에 그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다가 폐기하였으며 그리고 위증하였고 그 다음에 허위 준수를 번복했고 결국은 대통령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결국 사후에 들통이 났기 때문에 반성하는 척을 했다. 이것도 이제 근거 되게 저는 명확하게 말해준 게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이제 정치적 효능감처럼 사법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 CCTV 보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논의를 했잖아요. 답답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찝어준 거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이 두동강이 나고 극우가 생기고 어찌되건 한 정말 공정당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집단이 생긴 것.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재판 선고에서는 그 얘기를 얘기하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이 죄가 12.3 내란 당시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일에 국한됐는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3 직후에는 자기는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믿었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오랫동안 공직을 한 사람이고 그래 내란은 잘못됐다고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무시하고 했구나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라고 한 건 언제부터였냐면 12월 말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죠. 그래서 저 뭐지? 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 이완규라든지 이상한 분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했고 그것이 지금에서 나중에 다 CCTV 이후로는 왜 그랬구나라는 게 다 맞춰지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었잖아요. 출마했죠.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뒷부분 이게 이제 이것이 사법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뒷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응을 했을 때 그 뒷부분에 대해서 비록 12.3 직후에는 뭐 얼떨결에 그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내란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이제 잘 처리를 했으면 조금 이게 감형 사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재판부가 거의 빠뜨린 논점이 없어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다 정리를 해서 저는 거의 완벽한 판결문이다. 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한덕수가 내란의 당일에는 부작위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이 침묵의 동조자가 사실 내란 같은 상황에서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회주의성으로 내란이 성공하면 저는 한덕수의 위치가 북한에서 뭐 최근에 돌아왔지만 김영남 그 상임인민 최고인민회 그 의장 같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뭐 2인자 체제로 평생을 아마 호의호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수백 명이 아마 목숨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상황에서 책임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고 침묵에 동조하는 것도 징역 23년 간다라는 거를 저는 엄히 경고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후의 과정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의무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면서 헌재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전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본인의 대행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완규 임명하니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국민의힘에 그것도 새벽 3시에 당원으로 가입하겠다면서 후보교체를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권 쿠데타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거기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위까지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을 사실 뭐 지금까지도 이 침묵의 동조자들은 어디선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전 여기에 대한 아주 엄한 저는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정말 국민들의 효능감이 너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김영현이 이제 증언을 하기 직전에 이 변호인들이 신뢰 관계인 동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법정 용어니까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나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이진관 부장판사인데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불허를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변호인들 중에 이하상 변호사라고 있어요. 얼굴 보면 많이들 아실 텐데 이하상 변호사가 그러니까 법정 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좀 소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도 오가고
그랬더니 이진관 판사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감치를 명한다 라면서 구금장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라고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응 너도 감치. 오. 잘하셨어요. 참 자, 잘하셨어요. 일단 뭐 법조인들 계시니까 감치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치는 현장에서 이제 그 신체를 구금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 그리고 그 감치와 관련된 게 결국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제한인 거니까 예. 가장 강력한 제한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소송지휘권 중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가두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뭐 조용히 하세요. 그거죠.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면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감치라는 게 아마 법을 제가 안 봐서 20일 안에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20일 동안 가두는 거 아니고 네. 요 재판에서 퇴정시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나가라. 예, 모욕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또 봐서 알겠지만 불출석하가 이러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감치 이렇게 두 개를 소송지휘권에 불복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판사의 지휘권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감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말은 뭐 있긴 있지만 저는 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욕설을 해서 정신이 좀 그래서 그 욕설이라는 건 누구예요? 방청객의 중에 한 명이? 증언이었나 뭐 그랬는데 뭐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 변호사가 감치당하는 경우를 혹시 본 적 있나요? 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과태료 예, 부과를 바로 해버리고 과태료 500?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그러니까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어쩌고저쩌고 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바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논란이 되면서 본인도 이제 판사라고 보니까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해석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선서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모욕감을 아마 받았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이 두 변호사가 감치 처분을 받았다라는 뉴스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과태료 부과받았다. 이것도 역시 이진관 판사 재판장에서 벌어졌던 일이라서 함께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렀어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안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강제구인이라는 또 강력 카드를 꺼내니까 약간 쫄았어요. 나온다 그랬어요. 표현을 너무 괜찮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준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겁먹은 것 같아요. 겁을 뭐 많이 이제 먹고 왜냐하면 다 실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을 하면 이제 예전에 팬티 입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정말 드러낼 것 같다고 생각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출석한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처음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얘기해줘. 출석을 하고 선설하고 말 안 하면 돼요. 모릅니다. 내 사건이라고 관계성 있어서 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그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뭐 변론을 해주고 뭐 요령을 알려주고 뭐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있어서 정치투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들 정치투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치라는 단어로 묶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되고. 근데 이거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 진행을 했는데요.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요.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무기징역이 몇 년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기징역 직전이 30년. 30년 몇 년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그 유기징역을 가중을 했을 때 최대 가중치가 50년이고요. 예, 50년. 유기징역을 그냥 단순 유기징역만 선고할 때는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중처벌하면 50년까지 되고 30 보통은 30년 30년 정도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30년까지를 말하고요. 예.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31년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중을 하면 예. 가능하다.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는 좀 다른 위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김건희, 윤석열과 밀착돼서 집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금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완규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완규 지금 안가 회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가담 정도가 안가 회동이니까 훨씬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의심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네.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내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시도한다든지 윤석열을 도주시키려겠다는 그런 정황이 가장 커 보이는데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형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법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란에 가담한 정도, 아니 일반인, 그냥 국민들도 이 계엄이 불법이고 잘못됐다 해서 파장한 바람, 슬리퍼 바람을 국회에 와서 지켰는데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0년 이상, 1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